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을 노래한 이기형 시인의 시귀가 생각납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조금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현 정부와 가족 그리고 의뢰인들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될 수는 없다며 지명 일주일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더 이상의 불명예를 당하느니 자진 사퇴를 택한 모습, 자주 보아오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국민검사답습니다. 그의 퇴장은. 대통령과 청와대, 이제 더 큰 짐을 안게 되었습니다. 도덕성에 흠 없고 국민적 신망 있는 분을 찾아 삼고초려 아니라 십고초려라도 해야 할 겁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네, 이강윤의 오늘. 안대희 총리 후보직 사퇴, 그거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다른 얘기, 아직 자세한 얘기가 나오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전남 장성,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화재가 있었고 또 대규모 인명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밤새 안녕, 이런 말들 실감납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국정조사 관련해서 똑부러지게 결론이 날 때까지 국회 농성을 지속하겠다, 이런 얘기 있고요. 정몽준 후보의 대변인이 일베의 글을 홍보했다, 이런 것들, 진도, 수사 상황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가행간 이런 건 연휴 때와 같고요.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오늘이 지금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이제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는데,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나온 뉴스네요.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은 했는데, 사퇴에 관한 뭐 또 다른 얘기 좀 있습니까? 예. 안대희 내정자는 정관예우 논란이 일자 기부하기로 했던 11억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1억은 원래 말했던 대로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그 외에 기자들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조율이 있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회화는 말한 것은 약속은 지키겠다. 그리고는 뭐 없었군요.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28일 오전 0시 30분경이니까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겠죠. 심야에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큰 불이 났고 불과 6분 만이었지만 인명피해는 대단히 컸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도 큰일 날 뻔했고요. 곳곳에서 화재가 많이 났는데 그 좀 묶어서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새벽 0시 27분쯤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서 치매 노인 환자 등 2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119 구조대는 4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가스에 질식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치매 노인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데요. 김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또한 경찰은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인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열차 객실 의자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화 용의자는 화상을 입었고 시민 1명이 발목을 다쳤지만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SK 본사가 있는 서린사옥 주차장 그리고 동대문 홈플러스의 주차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방화 혐의가 사실이라면 10몇 년 전이었나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오르는데 참 큰일 나고 아찔할 뻔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국회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요? 예,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여야의 국정조사 특위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국회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관행을 이유로 세월호 국정조사 증인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관행 때문에 죽었다며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들이 세월호의 선장이나 1등 항해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는 국회의원들 역시 학생들, 선생님들, 일반인들, 승무원들을 차가운 바닷속에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세월호 승무원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냐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승무원들과 뭐가 다르냐? 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텐데 어쩌는지들 모르겠습니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박호진 대변인 일베의 글을 홍보했다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박호진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 4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방에 농약 급식 핵심 쟁점 및 팩트 정리라는 제목의 메시지와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전송했습니다. 이 링크 주소가 일베 사이트였는데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게시물을 보면 농약 급식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시장 후보를 거짓말에 천부적 재능이 있다. 또 오세훈의 업적은 가로채지만 관리는 오세훈만큼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 박원순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박호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게 저 일베 사이트라는 것 알고 링크 했답니까? 뭐 그거야 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딱 보면 이거 일베 사이트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일베라는 것이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소 자체가 예. 영어를 그대로 읽어도 일베라고 발음이 됩니다. 예. 실은 제가 일베 사이트를 안 가봐서 또는 못 가봐서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별별 짓을 다 하는군요. 이거 급식 농약은 까면 깔수록 지금 현 문영린 교육감의 1차적 책임 문제고 자기들한테 좋지 않은데 왜 그렇게 뭘 몰라서 그러는지 사리분간을 못하는 건지 뭐 열세다 보니까 이성을 상실한 건지 참 답답하네요. 그청 캠프. 진도 소식 좀 볼까요? 오늘부터 선체 외판 잘라내는 작업을 시작했다고요? 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 가족들과의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선미 오른쪽 일부를 뜯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소 아크 절단법으로 창문 3개 사이에 있는 벽 2개를 뜯어서 너비 4.8m, 높이 1.5m의 구멍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책본부는 장애물에 공기주머니를 달아 띄우거나 바지선에 도르래를 이용해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장애물 제거법은 선수와 중앙 부분의 수색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7일째 실종자는 16명,
사망자는 288명 그대로입니다. 네, 미 구조자라고 하기로 했죠. 네. 우리 코너만이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기자가 잠시 깜빡한 모양입니다. 뭐 결정적 틀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도피 준비를 미리부터 차근차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예,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지난달 29일부터 도피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인데요. 유 전 회장의 측근인 이석환 금수원 상무는 지난달 29일 유 전 회장의 순천별장을 관리하던 변모 씨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 전 회장이 머물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검찰은 이달 초에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순천별장을 급습한 것은 지난 25일로 유 전 회장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성 신모 씨가 체포된 날인데요. 검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신 씨가 영어로 항의하는 사이에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었군요. 덮쳤을 때 시간을 벌어줬고 이 여인이 30대 네. 중반에 한국말을 잘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영어로 막 빠르게 뭐 항의하고 뭐 그러면은 덮쳤던 수사팀들도 좀 머쓱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무슨 영화 같은 장면인데 그 사이에 빠져나갔다. 그렇다면 바로 눈, 코앞에서 놓쳤다는 건데 참 답답합니다. 그 뒤로 뭐 검색 강화 이런 게 아마 경찰과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아쉬운 대목이 많군요. 검찰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고요? 예, 검찰은 28일 오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2,400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해서 1차로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서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징 보전 금액은 유 씨가 1,291억 원, 장녀 섬나 씨는 492억 원, 장남 대균 씨는 56억 원, 차남 혁기 씨는 559억 원 등 총 2,400억 원 상당입니다. 네, 그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었던가요?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 가족 아버지의 투쟁을 그렸던 그 영화가 올 초에 대단한 선풍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알려진 곳이죠. 반올림.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협상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고요? 예, 삼성전자와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는 지난해 12월 1차 본 협상이 중단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협상에는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장인 이인용 사장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삼성이 변화된 태도로 대화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양측의 시각차가 커 앞으로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배상이 아니고 보상, 산재 인정 여부 이런 게 지금 아무래도 핵심 쟁점이 되겠죠. 인터넷 특히 SNS, 페이스북 같은 데서 며칠간 뜨거운 논란, 핫 이슈였는데 충북 청주에서 발견된 400여 구의 유골 5.18 광주항쟁 행불자와는 무관하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요? 예, 5.18 기념재단은 오늘 유골들이 발견된 청주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번에 발견된 유골들이 5.18 행불자와는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골들은 지난 13일 청주시의 한 공원 건설 현장에서 발견됐는데요. 400여 구에 이르는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5.18 민주화 당시 희생된 행불자들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5.18 재단 측은 진실조사팀 인원 4명과 정수만 전 5.18 유족 회장, 박종태 전남대 의과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청주 유골 현장을 조사했고 이 유골들이 5.18 유골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의혹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세제곱미터당 193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평소보다 서너 배 정도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옅은 황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29도, 대구 29도, 포항 3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강풍이 불면서 강릉의 낮 기온 24도 안팎에 머물러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늦은 오후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5시 50분 됐습니다.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가 주로? 예, 어젯밤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제 낮이죠. 네. 낮에 국회에 가서 밤을 꼬박 새우고 지금까지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국조가 완전히 국조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될 때까지 가지 않겠다. 네. 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언론들을 보니까 이 기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큰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약간의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뒤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희
밤새 취재했던 부분,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고 뭘 요구하고 있고 핵심 쟁점이 뭔가. 사실 핵심 쟁점이라는 거는 그 국정조사 대상의 이름을 박느냐 안 박느냐 이 문제인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유가족들이 어떻게 움직이실 건지 오늘 계획 나온 것도 있고, 이제 이미 벌써 계획이 나와서 그 대표단 비슷하게 파견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예. 카펫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아주 옹색하게 요 같은 거 깔고서 주무시는 것 보니까 도대체 자식이나 가족 잃은 것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지는데, 예. 진도 체육관에 이어서 국회에 와서도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간에 나가서 충남 서천에 선거운동을 하러 가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간다고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행방불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얘기도 안 하고 가는 그런 무례와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완구 씨가요, 예. 경찰 출신이거든요. 예. 행정고시 봐가지고 어떻게 해서 경찰로 건너가서 막 이랬는데 그쪽 물이 좀 안 좋아요. 예. 답답합니다 정말.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진도에서는 오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화재 사고가 서울에서도 2건, 또 전남 장성에서도 1건이 났는데 일단 진도군청에서 사고대책본부를 취재하고 있는 취재진을 장성으로 보내서 거기 상황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도 보면 발화의 시작, 장성 요양원 화재 발화의 시작은 뭐 지금은 일단 경찰은 80대 치매 노인의 방화라고 하는데, 그 시작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그것과 별개로 그 병원에 그 병원 별관에 3명밖에 관리인이 없었다는 거, 간호사가. 예. 그리고 또 그 층에는 또 1명밖에 없었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지금도 뭐 거동이 불편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순식간에 많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 사고가 이렇게 전부는 아니다. 봅니다. 그 한두 명밖에 관리인을 두지 않고 이랬던 구조적인 문제가 더 근본적이다라는 취재가 돼 있어서 좀 그 상황도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KBS 이사회 오늘 있는데요. 아직 좀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여당 측 이사들이 7대4로 숫자가 많기는 한데 예. 요즘 KBS 안팎에서 워낙 강력한 압박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좀 회의가 길어지고 하는 게 그래도 통과가 되지는 않겠죠? 아무튼 길 사장의 공식적인 운명은 오늘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장 계속 해라 또는 그만둬라가. 예. 그럼 이거는 이사회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가 될 것이고. 예. 사실 수로 밀어붙이자면은 그렇죠. 이미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간단치 않아 보여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네, 기류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이강윤의 오늘에서는 그 소식을 못 담더라도 9시 뉴스K에서는 충분히 하겠네요. 예, 저희가 리포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저희가 마감 시간대가 아주 애매해서 이럴 때는 진행자로서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또요? 예, 그리고 뭐 저희 사실 안대희 후보에 대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낙마하는 바람에 마지막 장면은 그래도 멋있었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 약속한 그 기부는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마감 준비 잘 하시고 이따 3시간쯤 후에 뉴스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진척이 안 되자 유족들 국회를 찾아갔는데 유족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일문일답. 그런데 증인 채택은 아까 그렇게 작은 차이라고 하면 요번에 아예 새누리당은 요번에
이 특별법에서 이런 걸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지 정확하게 표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가 됐든 무슨 특검이 됐든 어떤 형태의 진상조사 그 절차가 됐든 저희는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고 할 건 다만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또 관행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호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한 유족이 나서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고 묻는데 그러면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심재철 의원인데 과연 자질이 있느냐며 문제 제기. 그동안에 있어왔던 국정조사처럼 관행대로 허지부지 되겠네요. 관행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관행 때문에 세월호가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데요. 그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심재천 의원님과 하시는 분이 지금 특위위원장으로 계신다고 하시는데. 심재천 의원. 예. 네. 그분 본회의에서 그때 누드 사진 보신 분 맞죠? 그리고 그분 민간산살 국정조사도 하셨는데 17개월 동안 선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끝났잖아요. 그런 분을 왜 위원장으로 하십니까? 지금 심재철 의원님 우리 당내 세월호 참사 특히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위원장을 왜 하시냐고요. 그동안에 그분이 했던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왜 위원장을 하셔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야 대표님들한테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옆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다른 길을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 건데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빨리 의논하세요. 우리 여기 못 갑니다. 그렇죠? 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가 회의에 들어갔는데 야당 쪽 원내부 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 여당과 야당의 4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오셔서 김재현 의원님 잠깐 나가신다고 나가셨다가 조금 직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자들은 새누리당 협상 대표인 김재원 의원에게 물어보는데 대화했냐고. 그러나 사실상 묵묵부답. 김영록 부사관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반 동안 무슨 논의하셨나요? 논의는 하신 건가요? 유족들의 원성이 커지자 잠시 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선물을 갖고 왔는데 심재철 위원장께서도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흔쾌히 자리를 물러나겠다. 이 특위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면 그거 못할 일이 못 있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가족들 앞에서 한약을 지원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유족들, 집단 난독증이 있는 새누리당을 위해 요약 정리. 심재철 의원님을 우리가 교체해라 그런 얘기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건 그냥 가족분이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 대상, 증인, 자료 공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선역 없는 투명한 국정조사에 임하라. 네. 그 의원들 말하는 수준이 세월호 유가족 대표 몇몇 분들보다도 좀 논리가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아까 그 어느 여성분 아마 어느 희생자의 어머니시겠죠. 심재철 의원 의원답지 않은 행동 날카롭게 꽂은 거 그런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참 MBC 기자였었죠 아마 그 심재철 의원이 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때는 서울역 앞에 대규모 시위 때 회군, 그러니까 해산 이런 걸 주장했기도 했고요. 6시 막 됐습니다. 게시판 조금 보겠습니다. 역시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퇴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시네요. 잘한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그 기부하겠다는 거 끝까지 기부할 건가 좀 지켜봐야겠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같은 사람 1조 원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지켜봐야 하지만 제가 법조 출입할 때 당시 중수부장 안대희 검사를 본 느낌으로는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한 말 뒤집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검사로서는 정말 탁월한, 존경받을 만한,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면 대표적으로 3명의 검사를 꼽거든요. 심계륜, 안대희, 그다음에 이명재. 이렇게 3분은 평검사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존경하고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검객, 진짜 한 칼 하는 검사다, 이렇게들 평하던데, 다고 보고 이 사람은 뭐 돈 가지고 이렇게 꼼수 피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어떻게, 사실 안대희 총리 카드로 좀 재미도 봤고 일부 민심 수습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아마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그런 것들은 이따가 정가산책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영어보다 영남어를 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며칠 전에도 이거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영남어를 뭐 어떻게 하자, 아무튼 예. 이강민 평론가님, 지금처럼 지역 편중 인사가 심했던 정부가 있었던가요? 이거 역시 미리 이런 걸 좀 봤더라면 저도 조사를 했을 텐데, 이거 순전히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가의전 서열 1번부터 10위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비중 있는 사람 10명인 거죠. 그 중에 8명이 PK, 부산 경남 출신입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뭐 정치학, 정치평론하고 그러면서 읽었던 책, 뭐 들었던 얘기, 취재하면서 보고 읽거나 든 거, 이런 거 모두 포함해서 첫 정부 재헌국회 이래로, 그러니까 1948년 이래로 의전 서열 1위, 그러니까 베스트 10 중에 80%를 특정 지역이 독식한 것은 저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뭐 특히 함안군, 뭐 거제, 뭐 이쪽에 아주 집중돼 있던데, 박정희 유신 때 한참 때도 이러진 않았고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물론 그 영남 편중 현상은 늘 있어 왔지만, 보수 정권에서는 항상 있어 왔지만 80% 이런 거는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언제 저 영어보다 영남어를 그 뜻 좀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풀코님, 매번 듣기만 했는데 처음 출석 체크하네요. 아, 이게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게 관행인가 보죠. 제가 이런 거 잘 몰라서 항상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아우, 제가 감사하죠. 저는 사무실에서 스피커로 하루 종일 듣고 있는데요. 아, 이걸 틀어놓아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같이 일하는 친구가 오전 11시 화내는 분, 서영석 이사장님, 방송 듣고 나면 밥 먹을 때고, 오후 5시 30분 화내는 분, 방송 듣고 나면 퇴근할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는 좀 억울한데요. 저 화 안 내는데. 서영석 이사장 방송하는 거 한두 번 들었는데, 그거 뭐 아주 그냥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던데. 예. 퇴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제키님께서는 오랜만에 생방 청취해요.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데이지님께서 안대희씨 총리 후보 사퇴하면 기부도 철회인가요? 본인이 기부는 예정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그 서아무개라는 어떤 여자가 쓴 책에 대해서 아주 격분하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이거는 조금 별도의 아이템으로 잡아서 취재를 해가지고 내일이나 모레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뭐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문자 질이나 하고 있었냐는 둥 뭐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데, 어떻게 엄마로서 그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을지, 참 이해가 안 가는군요. 네, 그거는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오는 아침님께서 저한테, 아는필 기자한테 맨날 화내시면서 크크크 이러셨는데요. 아는필 기자는 여기 와서 만났지만 이제 막 수습을 마친 막 첫걸음을 뗀 기자인데 제가 좀 훈련시킨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늘 같이 오랜 시간을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방송 한 30-40분 전에 와서 이제 물론 그전에도 교신은 합니다만 전화나 이런 걸로 그래서 가끔 조금 부족한 거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결국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이강윤의 오늘을 90분 동안 만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자의 리포트를 듣고 나서 더 궁금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딱딱하게 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애정 있는 훈련이자 그 청취자 여러분들에 대한 최대의 잘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다독이고 잘 있습니다. 화내는 건 아닙니다. 그때 어느 분께서인가 여기가 뭐 학교나 보이스카웃이냐 무슨 기자 훈련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번 쓰셨는데 아주 초반에요. 저 그때 그 말 듣고 상당히 상처받았고 그분께 뭐라고 개인적으로라도 답을 하고 싶었어요. 보이스카웃이면 어떻고 학교면 서령 어떤가요? 후배 기자 잘 제목할 수 있는 기자로 만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좀 너무 민감하게 일희일비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정과 저의 노력의 투하 이게 굉장히 저는 스스로 자부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꼭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서 말씀 꺼냈습니다. 네, 사설 그만 늘어놓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뉴스가 나왔습니다. 마감 다 돼서. 가만히 있어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초판에 기사 집어넣었어요? 아니요. 요즘은 네. 뭐 이 가판이라고 해서 4시 5시까지 마감을 하고 이제 6시나 7시쯤에 이 뭡니까 그 광화문 근처에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신문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한 8시 정도까지 기사 마감이? 예. 아이고 널널하고 뭐 그 대신 좀 노동 시간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그 똥줄 타는 마감 그거는 많이 느슨해졌네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뭐 오늘처럼 큰일이 있으면 예. 마감 시간이 한 8시까지 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날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면 다 끝납니다. 아유, 그래도 저 편한 시절에 기자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더 노동 강도가 셉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난 저 4시 반 마감 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 안대희 사태. 새누리당 멘붕입니까? 뭐 안 봐도 뻔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하다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담화 통해서 전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첫 번째 인적 쇄신 제1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진 뒤에 비판 여론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안대희 후보자에 대해서 전 후보자죠, 인데 좀 기대감이 그래도 유권자 국민들 사이에서 높이 나왔었는데 결국 지명 엿새 만에 안 후보자가 오늘 전격 사퇴하면서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 인적 쇄신 문제 그리고 공직사회 개혁 문제, 관피아 척결 문제,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불거졌던 여러 사회적 국가적 현안 과제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첫 단추, 이게 지금 풀어져 버린 셈이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말로 뭐 다른 더 표현이 필요 없이 멘붕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쩐답니까 새누리당 이래서 이제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선거 전에서는 뭐 나름 이제 후보들 중심으로 뭐 이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안대희 후보자 이제 사퇴 얘기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친박계 핵심 의원 한 명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의원 말이 이렇더라고요.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영남은 조금 뭐 상황이 다르니, 근데 수도권이나 충청 이런 데서 이 접전지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인천, 경기, 또 뭐 충북, 강원 이런 격전지에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가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거 전에 주요한 좀 뭐랄까요, 이렇게 호재일 수 있고 자신들의 앞으로 좀 지지를 해달라고 이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잃어버린 셈이 된 거죠.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내일부터 들어가니까 네네. 수치로 뭘 서로 주고받고 확인하고 정서를 확인하기는 힘들 텐데, 네. 야, 안대희 참 멋있다. 어? 물론 초고액 이걸 받고 민심으로부터 이반된 건 있었지만 문제가 되고 하니까 한 칼에 딱 정리하고 뒤돌아서서 표표히 떠나는 거. 잘 써먹으면은 새누리당이 오히려 그러진 않을까. 청와대는 좀 멘붕이겠죠. 곤란 왔는데 이러니 이거 지금 체면도 말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골라야 되는데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제일 논란이 될 부분이 아마 그 대목일 겁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이 그동안에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 취임 전부터도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청와대 인사검증위원장이 바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내용을 검증하는 거는 이제 민정 라인일 텐데, 이번에 이 전관예우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심각하게 그 비판 여론에 직면할 거를 미리 이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그 책임을 사실은 민정 라인과 함께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한 이 화살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문제는 어제 지금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 130여 명이 지금 국회를 찾아서 이 밤샘 농성을 벌였을 만큼 이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문제 단계에서부터 지금 새누리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사실상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당사자가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오늘 안대희 이 총리 후보자의 전격 사퇴는 결국은 그 화살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향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네요. 이게 총체적으로 여권 전체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그 고리의 교집합 가장 핵심 거기에 김기춘 실장이 다 걸려 있네요, 지금.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을 거고요. 대통령이. 또 기춘대원군 이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할 또 연배나 또 그동안의 공직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여권 내에서 사실 누구도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아니요라고 노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전반적인 기류 이런 것들이 지금 형성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정점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번 전반적인 큰 틀에 좀 좀 정점에 있는 그 상황이 됐고요. 이거는 자초한 측면도 있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또는 용인술 이런 것들의 불가피한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동감이 됩니다. 양 기자, 안대희 총리 후보직 사퇴 이거 100% 자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효자동 쪽에서 사인이 왔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참 확인 힘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 보면 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결단해서 아마 청와대에 홍보를 한 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뭐 거론이 되는데요. 일단 하나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대선 당시 이제 박근혜 캠프에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한광옥 때문에 공개적으로 붙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시킨다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서 며칠 출근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죠. 항명했죠, 항명. 예, 그래서 이제 뭐 항명 파동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걸 두고 이게 이제 안대희 후보자의 기본적인 이 안대희 후보자의 뭐랄까요, 그 어떤 현안 문제가 닥쳤을 때 대하는 스타일. 기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청와대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사퇴 문제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짐작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여권 내에서 사실은 그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실은 대변인단을 통해서 그리고 당 지도부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일부 감싸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강도가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싸안거나 그랬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그 초선 의원, 비례대표 초선 의원하고 오전에 만났었는데요. 그 초선 의원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도 사실 굉장히 놀랐다. 그래서 이게 지금과 같은 특히나 공직개혁, 이 관피아 척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로피아라 그러죠. 이 로피아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안대희 총리 후보자를 정말로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해서 적극적으로 감싸안기가 참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여권 내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또 서청원 지금 당권 후보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좀 미묘한 긴장 관계도 있어서 사실은 안대희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떳떳하게 나는 진짜 정관예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정말 그동안의 가족들한테 제대로 못해줘서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번 건데 이거를 갖고 정관예우 논란이 나오는데 당에서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서운함도 가졌을 법하다 이런 짐작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예전 같으면 항상 방탄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확인이 안 되는 마지막 그 구중궁궐의 대목을 가지고는 뭐 더 이상 저절로 때가 되면 알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오늘 뭐 죄송합니다. 안대희, 청와대, 김기춘 이 삼각 함수 고차원 방정식을 재밌게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죠.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이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 부분이 참 늘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신경 쓰이고요. 예리하지 않으면 혼날 텐데 싶어서. 6시 20분이네요. 게시판 조금 한번 더 보고 행간 2건 진행하고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마타하리 님께서 6시 10분에 낙화 이형기 제가 오늘 오프닝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 알고 가는 뒷모습은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이제 씻귀로 시작을 했는데 이강윤님 오프닝 멘트에서 이기형이라고 하셨죠. 그 시 낙화라는 시를 쓴 시는 이형기입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아, 참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제가 늘 서너 시간 전에 오프닝을 한 2개쯤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5시 24분쯤에 안대희 사퇴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됐고 그래서 써뒀던 오프닝을 무시하고 그 뒷면에 컴퓨터 이렇게 칠 시간도 없어서 그 이면지 뒷면에다 이렇게 막 급히 썼어요. 그리고 여기 국민TV 라디오의 사무실에 오면 제가 쓸 컴퓨터가 없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들고 오지 않는 한 그래서 검색을 미처 못했네요. 시인 이름이 틀렸습니다.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고 돈이 돈다. 그분께서는 Give and the 사퇴 드라마틱해 유라고 굉장히 재치 넘치는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 비유? 풍자? 그 섹스 앤 더 시티? 그 미국 드라마에서 저기 패러디 하신 건가요? Give and the 사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윙스님께서는 세월호 참사의 안대희 매관 매직, 유승우 의원 공천 헌금에 육사 지방선거 새누리 전전긍긍 멘붕이라고 지금 새누리당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 아주 신문 제목 뽑듯이 압축을 잘 해주셨네요. 잘 봤습니다. 뭐 야당 추천 인사를 국무총리로 해봐라 이런 얘기들 많이 주셨네요. 진심이신가요? 저 요런 글들 많이 봤는데 담덕님께서도 써주셨는데 문재인 의원을 국무총리 지명할 일은 절대 없겠죠? 크크크 이러셨는데 크크크 이건 다 끝까지 읽어야 되죠? 이것을 썼을 때는 의미가 있었으니까. 근데 의외로 문재인 의원 총리하자 이거 저는 여러 군데서 봤어요. 페이스북도 보고 트위터는 저는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거 정치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뭐 그런 점에서는 저기가 있죠. 그리고 영혼지기님까지만 말씀드리고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6시 15분에 안대희 후보 멋있다는 이강윤 평론가의 얘기 동의하기가 어렵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부동산 문제, 아들 문제 등등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사퇴한 거 아닐까. 네, 당연히 해석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제가 그 멋있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조금 과하다 싶었는데 역시 예리하고 칼같이 지적을 해주시네요. 이전에 온갖 허물이 다 드러나고서도 어떻게든 비비적거리면서 뭐 한자리 해보려고 온갖 그 비난 다 무릅쓰고 사람 창피해져 가면서도 버티고 이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 보수 쪽에 무슨 장관이나 총리 내정자들 아주 그냥 체면 다 구기고 패가 망신하면서 결국은 사퇴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안대희 후보는 좀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다. 한 칼 검사다웠다. 그래서 제가 멋있다는 약간 감상적인 형용사를 사용했는데 네, 견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원지기님. 행간 첫 번째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인가요? 로스쿨 교수가 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님 귀하라는 제목의 편지글 우선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 유신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은 김기춘 실장님 자기 정체성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는 유경수 여사 살해범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냈던 공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실장님에게 혈육적 신임을 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1974년 실장님은 35세에 유신체제의 포갑과 공작의 요새였던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공안 검사 출신들이 곳곳에 요직에 발탁되는 것이 실장님의 이런 성향 및 이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장님 직할 친위부대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네, 조국 교수의 몇십 년 선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편지는 정중한 말투지만 할 말은 똑부러지게 다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해설을 하거나 제 의견을 더 붙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공유하자는 점에서 좀 고른 게 많습니다. 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안대희 후보자가 김기춘 실장에 비하면 나는 발바닥이다.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 이거죠. 우리 IQ가 130, 40 수준이라면 그분 김기춘 실장은 170대다. 뭐 이렇게 칭송을 한 적도 있답니다. 아무튼 뭐 서울법대가 뭐 한국에서는 참 무슨 상징처럼 됐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락씩 한다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 소리가 오가면서 그런데 김기춘 그 화려하고 머리 좋고 한 사람의 경력 뒤에는 유신헌법 초안 작업에 깊이 관여했고 출세욕에 불타던, 그래서 청와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일찍부터 출세 가도를 달린 노회한 검사 출신의 정치인 김기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김기춘 실장이 1972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어떻게 됩니까? 40년쯤 되는 겁니까? 42년 전인가요? 30대 중반에나 썼겠네요. 이런 글을 썼답니다. 유신헌법은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 위에 뿌리박아 토착화시키는 일대 유신적 개혁의 시발점이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구국영단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그랬다는데, 뭐 유신헌법 조문 작업에 막내로서 참여했으니까 이런 노골적인 찬사야 당연했겠지만 과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정치인이자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대통령의 그늘이자 뭐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사람에게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입장을 물어볼 권리는 우리는 갖고 있죠. 왜? 그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포스트에 있기 때문에. 부산 초원 복국집에 모여서 법무부 장관 막 마치고 옷 벗고 민간인 신분 때 김영삼 대통령 그때 나왔을 때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다들 김영삼 후보 밀어라. 그 사건은 뭐 워낙 많이들 아실 테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밥자리를 주도한 사람이 지금 김기춘 실장입니다. 자, 다음 한 대목 더 들으시죠. 박근혜 정권의 국정기조 바뀌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실장님의 사퇴입니다. 실장님은 이미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1972년 유신헌법이 아니라 1987년 민주헌법의 정신에 충실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참모진이 필요합니다. 네, 조국 교수가 쓴 편지의 핵심은 바로 이 말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러나라는 겁니다. 김기춘 실장 시대에 횡행했던, 그리고 아직도 김 실장의 머릿속에는 그게 많이 담겨 있을 텐데, 한 인간의 철학이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란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70대 중반이면은 자기 아집과 이런 거에 아주 확신을 갖고 있을 거죠. 이른바 우익 확신범 이런 말도 씁니다만, 뭐 그가 범죄자는 아직 아니니까 범은 빼겠습니다만, 그 공안 통치 방식으로는 뭐 그땐 통했죠. 유신 때는 전두환 초기에도 통했고, 그렇지만 87년 6월 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 그 뜨거운 여름을 겪으면서, 그리고 광우병 전국 촛불 시위 국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서양의 무혈혁명, 그 다음에 서양이 지금의 민주주의에 도달하기까지의 100년 또는 200년 동안 치렀던 것을 저는 압축적으로 치렀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87년 6월 항쟁의 승리의 경험은 대단했고, 그것이 10여 년 후에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 학습, 정치 교양은 완전히 한 단계 질적 비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도되는 어떤 공안 통치나 종북 프레임, 그다음에 국민을 두 개로 나눠서 이념적으로 대립하게 한 다음에 어느 한편에 기대어 서서 정치 통치를 하려는 이른바 Two Nations Policy,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학 용어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어라 그냥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국민 정책, 뭐 말하자면 이런 건데, 이런 시대는 갔다라는 걸 지금 조 교수가 직언하고 있고요. 뭐 저도 동의 못할 하나의 이유가 없고, 마치 턱
그 목 밑에 이렇게 날카로운 걸 탁 들이대면서 당신의 문제는 뭐가 잘못됐다라고 꼬집는 그런 편지 함께 읽고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행간은요, 대단히 황당하실 거고 특히 여성 청취자들께서는 부글부글 끓으실 텐데 그래도 이런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참고 들어주십시오. 한겨레 신문의 단독 기사입니다. 법의학의 권위자인 서울의대 이모 교수가 돈이 어디 떨어져 있으면 집어가듯 야한 옷을 입으면 성폭행 당한다. 이런 또 한 번의 만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들으시죠. 법의학 권위자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다니면 성폭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교수는 길거리에 돈이 있으면 집어가는 사람이 있듯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다니면 성폭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거나 나는 예쁜 꽃 보는 것을 좋아한다. 지하철을 탔는데 속이 드러나는 팬티 같은 옷을 입고 섹시하게 차려입은 예쁜 여자애들을 보면 내가 봐야겠나 보지 말아야 하나 섹시하게 봐달라고 입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네, 이게 그 법의학의 권위자이자 서울대 의대 교수 이분이 뭐 60쯤 되신 모양인데 이윤성 꽤 유명하신 분이죠. 저는 도저히 못 믿었어요. 처음에 보고 이게 정말 의아했는데 그냥 이 교수한테 한마디만 제가 반문할게요. 이윤성 교수님, 방송 들으실지 모르지만 은행 강도가 와서 은행을 털었어요. 그럼 거기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털러 왔겠죠. 그럼 그거 은행 책임입니까? 야하게 입으면 성폭행 당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셨다는데. 이게 더군다나 놀라운 게 양성평등을 주관하는 기관의 강연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당시 그 기관의 정체성에도 맞지도 않는 말이고 이런 무슨 길거리에 돈이 있으면 집어가는 사람이 있듯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다니면 성폭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청중들이 가만히 있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있다거나 반론을 제기하고 막 소란이 일어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답니다. 한 대목 더 들어보시죠. 함께 특강을 들은 황정현 씨는 닷새 뒤인 12월 9일 양평원에 진정서를 내어 이 교수와 양평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양평원은 불쾌함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라면서도 우리 사회의 다른 시각과 입장이 존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진흥원이 함께 노력해 가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답신을 참석자들한테 보냈다. 네. 그 양성평등기관에 방금 이런 그 이메일 답신을 보낸 사람에게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에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담는다고 표현하셨죠. 제가 볼 때는 이건 틀린 시각인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different가 아니라 wrong이란 얘기죠. 다시 한번 경악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주장을 버젓이 하는 것을 방관한 것도 그랬지만 그것에 대한 항의를 받고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그 양성평등진흥원의 직원, 그 사람의 의식 상태로 볼 때 그분은 그 기관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거기도 아마 관변단체고 나라 돈이 좀 들어가는 곳일 텐데 누군지 찾아서 교육을 확실히 시키거나 그 생각을 고치지 못하면 저는 그 직에서는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행간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S 신청해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산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인데요.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합지역은 어디고 또 이슈는 뭔지 이런 것들 전문가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전화가?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목소리를 크게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에 들어가죠. 네. 역시 주요 승부처이자 잘 알 수 없다. 서울, 인천, 경기일 텐데 어떻습니까? 요즘 발표되고 있는 조사 결과들이 대체로 서울은 박원순 후보가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대체로 경기도나 인천은 좀 접전 양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는 바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서울은 거의 딱 붙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치열한 접전 양상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인천, 경기는 새누리 후보들이 좀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대체로 이제 그 야권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라는 조사들을 보면 유무선 혼합 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가 대체로 많은데요. 네. 지금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여론조사에서 발견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의 응답 회피 현상이 상당히 또렷하다. 뭐라고요? 젊은 세대에서?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여권 지지층의 응답 회피 현상이 상당히 또렷한 것 아닌가라고 저희는 지금 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층 중에서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그룹이 자기 정치적 의사, 지지 의사를 공표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망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1, 2%가 숨겨진 표가 그쪽에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이라 하면 퍼센테이지로 얼마쯤을 얘기하시겠습니까? 2010년 지방선거와 정확히 정반대 상황이 아닌가. 예를 들면 2010년에는 네. 무응답층의 약 7, 80%를 당시 야권 후보들에게 강제 할당하면 이제 무응답자 분류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강제 할당하면 실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등의 이런 결과, 실제 선거 결과와 상당히 유사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오히려 세월호 참사 이후에 현재 전화면접 조사의 무응답층의 7, 80%를 네. 여권 후보에게 할당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전화면접 조사 기관들이 이제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모든 이제 언론사들이 미리 등록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관들이 올려놓은 테이블을 보면요. 지금 예를 들면 서울을 예를 들면요. JTBC, 중앙일보, 방송 3사, 또 중앙일보 4차례 조사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모두 이제 5월 달에 한 조사들입니다. 다 유무선 혼합조사였고요. 네. 그런데 20대, 30대에서 정몽준 후보가 얻고 있는 지지율이 10%에서 20% 정도 사이에
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조사는 30대에서 정몽준 후보가 9.9%밖에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면접 조사들의 무응답 비율이 대체로 20에서 30%대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기초단체장 선거도 아니고 광역단체장, 특히 수도 서울 올해 가장 중요한 이 지방선거에서 무응답 비율이 20-30%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문표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2010년에도 역시 이명박 정부 심판 정서가 매우 강했고 2011년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역시 주민투표에 이어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명박 정부 심판 정서가 매우 높았던 그런 분위기에서도 당시 저희 선거 당일 저희 예측조사나 당시 발표했던 그런 기관들의 데이터를 보면 나경원 후보가 40대 이하에서 평균 30% 내외의 지지를 얻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네. 지금 발표되고 있는 20% 미만의 20, 30대 여권 후보 지지도는 숨어있는 표가 매우 많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우리 안일원 대표 답변 말씀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좀 장문의 만연체처럼 얘기를 해주시니까 중간중간에 숫자가 들어가고 하니까 메모해가면서 잘 듣지 않으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급적이면 말씀을 좀 짧게 단문으로 똑똑 끊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특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퍼센트 숫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텔레비전이나 신문, 활자 매체와 다른 점이 좀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해 있는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색다른 견해를 주셔서 제가 몇 번 짧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안 대표가 보시기에 현재 서울, 인천, 경기는 대단히 혼전 양상인데 흔히들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당, 새누리당의 약진 또는 많이 급격하게 따라붙었고 어디서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런 추세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에는 리서치뷰에서 한 군데서 그런 조사를 쭉 그동안 해왔던 걸 쭉 보니까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타 기관, 다른 데서 한 것도 다 지금 묶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까? 저희 데이터와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요, 그런 어떤 차이가 상당히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참고로 저희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공표조사가 가능한 이제 시점이어서 수도권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ARS 방식 RDD 유선전하고요. 내일 오후쯤 발표를 할 예정인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발표되고 있는 전화면접 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리서치 뷰는 지금 ARS로 합니까? 면접원이 사람이 이렇게 조곤조곤 누르면서 하는 방식입니까? 저희는 ARS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ARS일 경우에는 사람들의 응답 태도나 거절률 이런 게 특히 높아서 네. 리얼미터 이런 데가 ARS로 막 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안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말 직설적으로 드려서 조금 미안은 합니다만 네. 워낙 큰 선거들 많고 여론조사에 관심들이 높으니까 많이들 이제 상식처럼 알고 계시는데 네. 사람이 직접 상담원이 이렇게 조곤조곤 물어가면서 하는 것과 달리 ARS로만 하는 것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불평 내지는 비판이 있다는 거 듣고 계시죠?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답변해 보실래요? 매우 다른 판단이다.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외국, 유럽 또는 미국처럼 자기 어떤 정치적 의사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전화면접이든 ARS는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2010년에 지방선거 와중에서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이나 민간인 사찰, 실제로 저희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날인데 주말에 부산에 사시는 중년 한 50대 중년분께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해와서 혹시 리서치뷰에서 오늘 부산 지역에 조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일례를 말씀드린 것은 그분이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절대 이 여론조사가 걸려오면 응답을 하지 않는데 주말이라서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자기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응답을 해버렸다.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이제 비근한 일례도 있고요.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나 2011년 4.27, 11.6 당시의 전화면접 조사 결과와 저희 ARS 조사 결과를 비슷한 시점에 나왔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전화면접 조사가 대한민국 이 선거 조사에는 오히려 더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신할 수 있고 지표로도 이미 저희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ARS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그 근거까지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일단 듣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 지역 뭐 아까 저 도지사 선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른바 경기 지역의 인구 50만인가 70만이 넘는 곳을 뭐 빅세븐이라고 이렇게 하더군요. 네네. 뭐 안양, 용인, 수원, 성남 뭐 이런 곳 의정부 아마 이런 데겠죠. 네, 그쪽의 그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장, 쉽게 말해서 시장 선거는 세월호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되게 여건이 좀 힘든 선거를 할 거다, 이렇게들 예측하는데, 기초선거,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는 꼭 그렇지도 않다, 이래가지고, 그 야당이 왜 그러는지 고민들이 크다고 하는데, 그 안 대표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저희가 또 그 공표됐거나 또 뭐 그 비공표됐던 그런 데이터를 보면 수도권에 일단 그 새정치 쪽에 현직 단체장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요? 그렇습니다. 2010년에 야당 출신들이 많았죠. 그렇죠. 새정치 네네네. 네. 둘이 그 같이 셋자로 시작하니까 너무 헷갈려. 그냥 여야라고 표현합시다. 예. 예. 이 야권 현직 단체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역 외에는 상당히 그 기초단체 선거만으로 본다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이 상당히 약진할 걸로 보여지고요. 야권이 약진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그 전통적으로 이제 지방선거는 일자형 투표, 정당 투표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장도 1번, 뭐 2번 또는 그 부청장도 1번 또는 2번 이런 일자형 투표 형태가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좀 이중의 프레임을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권을 지지하는 일부 계층에서도 이번 세월호 참사나 그동안의 국정운영 행태를 보면서 좀 심한 거 아닌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선거까지 참패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여권이 감당할 무게가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1번을 찍더라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부 여당에 뭔가 좀 경고음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중의 프레임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그 기초단체 단위로 들어가 보면 야권 후보들이 상당히 약진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 대표 물론 이제 아주 뭐 전문가시고 많은 그 기초 정보들, 날것의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흔히들 생각하는 대강의 추세적 얘기와는 사뭇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6월 4일 날 6시쯤 지나서 이제 제가 그날 또 뭐 6시간인가 막 방송을 해야 된대요. 아이고, 참 걱정인데. 한번 귀를 쫑긋하고 이거 유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인천, 경기 광역선거와 경기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대해서 지금 안 대표는 대강의 정치부 기자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주류 쪽의 견해와는 완전히 지금 다른 견해를 말씀해주고 계셔서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뭐 다 귀신 점쟁이처럼 맞추라는 건 아닌데 이 여론조사는 최소한의 사회과학 이거 데이터에 입각한 거니까 바로 그 정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대구와 부산 관심입니다. 김부겸 후보는 지역정서 타파의 온몸으로 도전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범시민 단일 후보가 된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 후보를 이길 것이냐. 대구, 부산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부산은 뭐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최근에 한 조사가 없어서요. 다만 그동안 발표된 조사들을 보면 엎치락뒤치락 오차범위 내에 접전 양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대구 역시 뭐 굉장히 그 야권으로 입장에서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모지에 가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최근에 전화면접 조사들도 적극 투표층이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저희 ARS 조사는 지금 오늘 서울, 경기, 인천의 적극 투표층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0%대 정도로 육박할 정도로 이전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보다 투표지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동시선거에서는 최초로 이틀간에 5월 30, 31일 이틀간 또 사전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전투표의 어떤 그 투표의 편의성이 강화됨으로써 예. 젊은 층이 대구에서도 상당히 투표에 참여한다라면 예. 이전 총선에서 김부겸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선전했던 그런 의회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당히 그 긴장감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이어듣겠습니다. 안 대표께서는 이번 투표율 전국 투표율 몇 %로 예상하십니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54.5%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제가 동시선거에는 최초로 도입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숫자만 말씀하시죠. 네, 사전투표 이거 다 우리 청취자분들 알고 계시니까. 10년 대비 전국 평균 10%포인트 정도는 상승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3, 4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렇습니다. 65%까지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기억했다가 꼭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여쭐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의 마지막 부분에 흘린 눈물. 예. 꿋꿋하게 그러면서도 읽었던 연설 원고. 그게 민심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까? 5월 들어서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갤럽이나 다른 기관들의 대통령 직무평가나 국정지지도 추이를 보면 네. 일부 동정심이 유발된 것 같고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바닥을 치고 약간 그 지지도도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그때를 기점으로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저희 조사 결과도 역시 그렇게 나타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주목할 만한 말씀 해주셔서 유심히 보겠고요. 다음에 또 다시 연락하고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까지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였습니다. 또 하루가 저무네요. 사건도 많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참사가 터지고 있습니다. 밤새 안녕이란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는 불과 6분 만에 진화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인데다가 일부는 손을 침대에 묶어놓아서 참극으로 비화됐습니다. 이런 요양병원 전국의 우후죽순 부지기수입니다. 배, 지하철, 버스터미널, 쇼핑몰, 병원, 고시원 사람 모이는 곳은 다 위험투성입니다. 2014년 오늘 대한민국의 안전은 아예 없다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안전에 관한 철학과 의식, 구조체계 등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당은 관행과 선례가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행과 선례에 따르다가 수백 명이 진도 앞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21명의 환자들, 간호사가 또 죽었습니다.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다짐, 공감을 못 얻는 겁니다. 일주일 뒤면 선거입니다. 안전 확보하려면 표로써 말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